평론가로 등단하신 연도는 김영중 선생님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네 그냥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뭐 시, 뭐 소설 넘나드는 훌륭한 평론가이신 제가 네 목이 메이네요. 네. 시 평론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시고 문학사에도 의미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뭐 김영중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들에 잘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뭐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계신 대표적인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에이징 솔로 그리고 돌봄, 원래는 돌봄과 계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눠드린 새 발표문이 있어요. 그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돌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시고 계신데 그거 일단 지금 나눠드린 걸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해주신 바대로 평론을 쓰고 있는 조연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포럼의 그 주제가 원래 이제 세대,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제 여성들의 뭐 관계나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계승이 되고 전해지는가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계승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제목을 두루뭉실하게 바꿔봤습니다. 제가 이제 세 편의 그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상의 예소연의 사랑과 결함, 아까 앞서 김영준 선생님 발표에서도 예소연의 작품이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미상의 모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 그리고 전하영의 수키가 만든 실험 영화, 이렇게 세 편의 단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세 편의 단편은 재작년 작년에 발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서 읽으시고 그래서 많은 뭐 평들도 이제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성 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다양한 방법론으로 이제 고안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시다시피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그런 요청들이 뭐 이론과 실천, 창작과 비평이 강력하게 연동을 하면서 이런 여성 서사에 대한 요청도 강렬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넘어가서 최근에 그 민음사에서 그 여성 선집이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한국 여성 문학 선집이요, 방대한 양의 선집이 출간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 199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여성 뭐 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상경 선생님께서 한국 근대 여성문학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여성문학 연구에 가장 당시에 이제 시급한 문제로 지적을 했던 것이 여성문학에 관한 이제 초보적인 자료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과거에 이야기들을 다시 환기를 해본다면 최근에 이러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이라고 하는 것의 성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선집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계토화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 작업의 성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다만 한국 여성문학 선집이 편의상 그 기존의 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존중하면서 여성문학 작품들을 분류하고 배열하는 어떤 필수적이고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좀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서 문학사의 대안적 계보들을 작성해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사회를 봐주고 계신 이 소영한 선생님께서 그 사라지는 애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페미니즘 서사의 한 계보로 이제 복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윤, 정의연, 그 다음에 최은영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저는 아내이자 엄마가 아닌 비혼의 여성의 가족 내 역할과 그녀들의 삶이 계승되는 방식에 좀 관심을 둬보고자 했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특히 최근 소설이 싱글의 중년 혹은 노년의 여성들을 재현하는 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소설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그 주제가 이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채로 나이가 들고 있는 그녀들은 작품 속에서 주로 조카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고모나 이모로 더불어 늙은 부모를 돌보는 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소설에 나타나는 고모와 이모 그리고 딸의 형상은 현실의 어떤 그런 부정의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인물로 굉장히 뚜렷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것만이 중요한 목적은 아닐 수 있을 텐데 그 최근에 몇몇 소설에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 형성된 관계,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 의무로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여성들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세 편의 그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예소연의 사랑과 결함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그 최근 한국 소설이 그리고 있는 비혼의 이모 혹은 고모는 배우자와 자녀 없이 나이 들어가는 부모 혹은 형제에게 의탁해 살고 있다는 그런 유사한 설정을 지니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고모는 결혼하지 않은 이모와 마찬가지로 따로 돌볼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는 점에서 가족 내 1순위 돌봄 노동 자원이 현실적으로 이제 되기도 합니다. 이모가 엄마의 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이제 대체한다면 상대적으로 고모는 작품 내에서 그 엄마와 갈등을 빚는 불편한 인물로 이제 자주 묘사되었는데요. 전통적으로도 고모는 이제 핏줄의 다름으로 인해 엄마일 수도 없고 젠더의 차이로 인해 아빠일 수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삶은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이 소설은 범상치 않은 일상,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 그리고 모종의 불안을 동반한 사랑 등을 흥미로운 관계와 장면들을 통해 그려냅니다. 물론 이 소설을 특히나 기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그 고모, 성혜라고 하는 화자의 고모인 순정이라는 인물인데 그녀는 어려서 조실부모를 했고 간병일을 하면서 15터울의 남동생을 뒷바라지했으며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또 노동으로 한 것이 또 간병일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 그 와중에 홍기를 놓쳐 뒤늦게 애딸린 남자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고 남동생 가족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남동생의 아내이자 성애인 엄마는 엄마인 미네를 끔찍하게 증오하고 괴롭혔으며 그만큼 성애에게 집착에 가까운 유별난 사랑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애에 대한 순정의 사랑이 아낌없이 주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데 특히 밤마다 어린 성애가 막 눈물을 보일 때까지 험악한 질문들로 자신에 대한 이제 조카의 사랑을 확인받고자 했고 그래서 그 조카인 성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어떤 불안 속에서 이제 또 자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모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인심이 좋고 넉살 두둑한 이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성애의 애인이었던 수라고 대수인데요. 대수라는 인물에게도 이제 고모는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몇 번이나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 조울증을 앓기도 했고 항우 우울제 및 각종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위암이 재발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동생의 가족을 어쩌면 이제 젊은 시절에 지원을 하느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결국 이제 주변에 소방 맞은 여자라는 라는 뭐 그런 여자가 되어서 병으로 죽은 순정의 삶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인물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선량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올케에 대한 증오는 물론 이와 연동되는 조카에 대한 과도한 집착적 사랑은 순정이 희생적인 타인 돌봄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 돌봄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순정이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했던 그녀가 이제 자살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재발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았던 인물로 성애에게는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복용 기간이 오래된 약들을 너무나도 맛깔나게 싸먹는 모습으로 이제 성에게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보험 만기금으로 수령한 자신의 남은 재산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조카에게 남기지 않고 결국에는 남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던 의붓자식에게 남기는 뜻밖의 그냥 자신의 선택을 이제 뜻밖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레수연의 이러한 소설은 이제 피로 연결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애는 자신의 가족에게 고모가 다소간 불편한 존재였음을 말하면서도 결국 고모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그녀와 끔찍한 사랑을 흠뻑 주고받았던 사실임을 강조하는데 물론 사랑뿐 아니라 이제 결함도 공유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조카인 내가 고모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약간 곤란한 상황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 수가 정신병은 모교유전이라며 너는 운 좋게도 유전의 영향을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를 안심시키려는 말했을 때 굉장히 이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게 꼭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고모와 나 사이에 강력하게 공유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확인하듯이 이제 말을 해봅니다. 고모 그 인용문 밑에 읽으면요. 고모와 엄마가 서로 미워하느라 그리고 마치 두 명의 엄마를 둔 것처럼 항상 그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세 명의 여성이 내내 겪어야 했던 서로에 대한 애증과 집착과 불안 등 모든 그런 정신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 유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동하여 이 여성들 사이의 견고한 연결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고모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토록 이제 증오하고 괴롭혔던 민의 올케 이름을 불러보고 그 부름에 저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둘의 관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가진 축축하고 키키한 기억들이 전부 엉켜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으로도 핏줄로도 법적 구속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가족은 사랑만큼의 미움, 고통만큼의 기쁨 그리고 한없이 이기적인 마음과 반복되는 인내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그래서 결국에는 축축하고 키키한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제 읽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과도한 사랑과 불행한 결함이 가족을 망가뜨리면서도 결국 가족을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고모와 내가 그리고 고모와 엄마가 결국 이 세 명의 여성이 공유하고 계승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 어떤 처절한 감정과 그런 정신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공유한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상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읽어볼 텐데 여기서도 유사한 인물 관계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 결혼하는 고모 역시 집안의 문제거리인데
쌀만 환영하는 쌀보리 게임에 비유해 자신을 보리에도 못 미치는 모래라고 비하하며 말했던 고모의 농담에서 유래해서 그녀는 모래고모라고 불립니다. 어느 집이나 그러하듯 목경의 집안에도 사고뭉치가 2명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고모였다. 뭐 고모는 사남매 중 막내로 부모와 같이 살았고 보기에 따라 부모에게 의탁해 산다고도 부모를 돌보며 산다고도 할 수 있었고 죽기 전 10년 정도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어딘가에 살았다라고 이제 고모의 삶이 정리됐는데요. 다음의 문장들에서도 이 소설에서 이제 모래 고모를 나아가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결혼 안 한 중년의 딸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장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모래 고모가 집을 떠날 때마다 찾아온 곳은 둘째 오빠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2명의 여자 조카 제목에 나오는 무경과 목경을 돌보는 일을 떠맡아 했습니다. 그 무경과 목경의 엄마는 아침부터 밤까지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일에 몰두했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만큼 아내인 자신도 그만큼의 시간을 공평하게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 가족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모래고모의 어떤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목경의 할머니, 즉 모래고모의 엄마는 약간 모성 배출 신화를 일종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없어 본 사람은 종종 쌓인 아기 사랑을 풀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고모에게도 이제 필요한 노동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고모와 무경이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어떤 귀족 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가족 안에 두 어떤 구성원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그러나 이제 모래고모는 결국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완전히 거절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데 가족 안의 사고뭉치이자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이자 노동의 시혜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아예 가족을 버리는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이 소설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소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모래 고모가 10년 만에 사망 소식으로 가족에게 되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고모는 연고가 없는 지역의 작은 종교 공동체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생활 공동체에 가까웠는데 의지가지 없는 사람들이 모여 낮 동안 각자 일하고 밤에 같이 부침개를 해먹는 그런 곳이었고 고모가 죽기 전까지 시간을 보낸 이 작은 공동체는 그저 자기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생활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린 시절에 목경이 고모와 이제 무경과 함께 갔던 목욕탕 거울에서 보았던 둥지 협동조합이라는 그 글귀가 마지막 이 소설에서 이제 그 장면이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이제 회상되는데 고모가 가출을 감행해서 향한 곳이 결국에는 돌봄이 일방적인 의무나 시혜가 아닌 서로 돌봄의 선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이 주로는 여성에게 특별히 가족의 잉여 존재로서 결혼하는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동이자 일종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소설이 이제 보여준다. 돌봄에 집중해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성별 분업의 관행이나 돌봄을 사적 관계에 의존하는 관행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을 친구, 동료, 이웃, 지인 등의 관계로 확장시켜 시민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환기한다면 이 소설은 약간 이제 이 소설 자체가 되게 리얼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쓰여진 소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돌봄에 관한 첨예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담은 소설로 이제 읽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물론 이게 이제 다는 아닐 텐데 그 무경과 고모가 나누는 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주목을 해 본다면
취미인 이제 사냥을 하러 시골로 짧게 여행을 갔던 그런 장면이 이제 그려지면서 그 귀족 의식을 나누는 무경과 모래 고모의 관계가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돌봄 노동처럼 여성에게 본능이자 의무처럼 부과된 가족 내 특정한 역할은 애초에 당연히 여성에게 기꺼운 것이 아니며 여성들은 이제 죄책감 없이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모래 고모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택이 가족과 완벽하게 절연한 이후에야 실현될 수 있고 무경의 경우에는 가족 내 역할은 물론 일체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형태로만 가능해진다.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모래고모와 무경이 선택한 삶이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얼마나 이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가족 내 젠더 배치가 또 얼마나 견고한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또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고모와 무경이 귀족의식을 나누며 가족을 비롯한 일체의 관계를 거절한 대가를 결국에는 목경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경에게는 언니의 몫까지 하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고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전화를 이제 무시하면서 아버지가 애초에 이제 보험을 날린 고모의 무책임에 화를 내면서 정말 총에 맞은 거 아닐까라면서 이제 불안해할 때 목경이 이제 자신의 통장을 기꺼이 들고 오기도 하는데 이런 모래 고모와 무경의 그런 잉여적인 삶의 어떤 그 책임을 또 목경이라는 인물, 여성 인물이 지게 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경이라고 하는 인물에 이제 좀 더 주목을 한다면 무경과 고모가 이제 귀족 의식을 계승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이제 귀족처럼 바라봐주는 목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저기 계시는 이소 선생님께서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해 공동체를 초과해서 독특한 동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분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젠더 배치라는 억압을 벗어나야만 혹은 세대 간 계승이라는 고루한 관계를 탈피했을 때라야 그리고 결국 친밀함의 관계를 초과하는 자리에서 그녀들이 어떤 여성의 자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의 자리가 특히나 또 이제 피해자의 특권을 누리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소설이 고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어떤 부정에 저항하는 가장 철저한 방법은 제도 안에 머물며 누리게 될지도 모르는 타자로서의 지위마저도 이제 거절하는 거일지 모르는데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젠더 부정의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결국 모든 것을 친밀성의 이유로 묵인하고 합리화하는 가족이라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면 1차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재생산을 거절하고 이미 속해 있는 관계로부터도 완벽히 탈주한 집안의 사고뭉치 모래고모와 무경의 존재는 그런 젠더 배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전면적인 부정의 정신으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특권의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피해자의 권리일지언정 자신이 누릴지도 모르는 모든 특권을 거절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귀족으로 만든다고 할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는 사실 거의 공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이 어떻게 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보는 소설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영의 수키가 만든 실험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고모나 이모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계 안에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싱글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여성 수키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수키는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한 둥지가 없다는 불안보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심적 압박감을 더 느끼는데 이게 돌봄을 약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돌봄을 안 하고 있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자의식을 계속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그 찬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 어린 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사이인데 연인 관계인데 매번 벌 받는 심정으로 그에게 돌봄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내가 왜 이런 걸 느껴야 하지 불편하게 인식을 합니다. 중년의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독신의 삶을 편안하게 즐기고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결핍처럼 느껴질 만큼 한국 사회에서 그 여성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성은 젊어서는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나이가 들면서는 누군가를 돌보는 조력자로 주변화됩니다. 여성의 삶이 거칠게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아줌마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약간 문제적이다 그런 것들을 담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나무 조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소설 속 수키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은 대부분 잊힌 존재가 되는데 나이든 여성은 공식적인 사회적 역할에서도 많이 배제가 되고 그녀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노동은 그 자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에게 남성성의 가치는 나이와는 다소 무관한 것일 수 있지만 여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대상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이든 여성은 점점 없는 존재에 가까워지고 경제적인 불편함 없이 자신의 삶을 보란듯이 잘 꾸려가는 수키마저도 일상이 평온하지는 못합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이제 불편하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서요. 그녀가 이제 혼란을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여성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일탈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비혼의 중년 여성의 삶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확인해줄 다양한 이제 참조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삶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부터 읽으면 그런 이유로 이 소설에서 날 것 그대로의 수키의 마음을 읽는 일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돌봄 욕망 혹은 돌봄의 의무로부터 탈피하여 같은 또래 독신 여성 윤미를 만나러 이제 괌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는 수키의 결단이 그녀가 이제 위태로운 싱글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한 솔로의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결심을 드러내는 결론처럼 읽힐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키는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심하게 귀여운 윤미의 손녀를 품에 안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활력과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돌봄은 취약한 육체를 위한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결국 위태로운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상호적인 에너지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모든 형태의 돌봄이 사실은 이 같은 어떤 상호적인 에너지의 교환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겨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기쁨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말 의무에 가까운 돌봄도 있을 것이고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돌봄도 충분히 가능치는 않을 것이고 돌봄이 결국 누군가의 일상과 육체와 영혼마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돌봄을 고안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을 친밀성에 의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의 중년 여성이 돌봄 노동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문제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이 마지막 장면으로부터 이러한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수키가 그녀의 이제 비혼 친구들과 어린 시절에 우리 65살 이제 넘어서 다 은퇴를 하면 같이 집을 지어서 살자 그런 서로 돌봄의 어떤 형태를 고안해 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은퇴하기 전까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은퇴 후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가족 같은 형태를 이루어서 취미와 특기를 나누며 노년을 함께하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한가족이나 공동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사실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각자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가 자기 돌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한 말년에 대한 위와 같은 상상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일지 모르는데요. 비혼으로 늙어가면서 은퇴하기 전까지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 함께 늙어가는 그녀들이 이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더 많이 늙게 되어 서로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날이 결국 오게 되는 이라는 점일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시민적 돌봄이라고 앞서 한번 인용을 했던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할 텐데 사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가 부여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시민적 돌봄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했던 누군가는 우리는 결국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시민적 돌봄의 요청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 돌봄과 육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무시무시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부모 돌봄과 부양은 때에 따라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할 때 이러한 시민적 돌봄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돌봄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이 문제를 논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한 그런 소설로 읽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시네요. 네, 그 시간이 충분해서 천천히 읽으셔도 됐었는데 지금 너무 꼼꼼하게 작품 분석을 해주셨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이따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김영중 선생님 발표에서 다루었던 예소연 김기태, 지금 이미상 이런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다른 키워드로 읽어주고 계셔서 함께 이렇게 중첩해서 논의하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다루어 주신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최근 여성 서사가 독보적으로 활기를 띠고 새로운 어떤 서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여성 서사의 확장의 어떤 일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한국에서 고모 서사라고 하는 거, 고모는 정말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던,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모 이야기, 그 결혼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 잉여의 이 어떤 여러 가지 돌봄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맡는 그런 존재를 명명하는 이런 어떤 호칭도 명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포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다른 소설들이 있고 그 소설을 또 분석하는 이런 작업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성 서사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비혼의 돌봄 문제 다 떠나서 지금 선생님이 해 주셨던 그 시민적 돌봄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삶에서 서로 상호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그런 돌봄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지금 좀 우리가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죽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혁명, 이 시대에 가능한 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자들한테 배치되어 있는 젠더적인 억압 이런 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에 가능한 혁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